자요, 우리가 이제 계약 해제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는요, 30페이지부터 다시요. 우리가 지금 해제를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요. 해제를 한번 쭉 설명. 여러분 오전에 위험부담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들었잖아요. 듣고 다시 들어도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처음 들은 것 같아, 다시. 여러분요, 그건 그렇다 치고, 집에 가셔가지고 꼭 뭐를 듣냐면, 다른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도 좋은데요. 여기 채권법 수요일 특강 문제풀이 강의 있죠? 이것을 꼭 두세 번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강의를 들으면 더 이상 책을 볼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 자료가 기본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말고는 좀 더 이제 있겠지만 큰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거의 12에서부터 했거든요. 12, 13, 14, 15, 15에 추가가 있거든요. 16, 17, 18, 19, 20, 그 다음에 그러니까 16년 것이에요. 16년분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16년 문제면 여러분 40문제씩 하죠? 16년에 40문제면 6, 4, 24, 4, 24 거의 엄청난 문제죠. 알겠죠? 그러니까 600문제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그 정도 문제를 풀었는데 합격을 못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문제집 있죠?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가 400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600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풀었는데 그 문제를 벗어난 문제는 물론 한두 문제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럼 뭐 두 문제 틀리면 되죠. 그래봤자 겨우 95점이니까요. 알겠죠? 95점만 맞으면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여러분요, 지금 있는 자료 있잖아요. 이걸 처음부터까지 다 강의할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계속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란 말이죠. 다른 것을 보강하려면 다른 것은 학원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들으면 이것저것 들을 게 너무 많잖아요. 많은데 어떤 것을 주로 듣느냐? 여기 지금 우리 문제 풀이한 거 있죠? 이것을 주로 반복적으로 들으라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다 듣고 어느 정도 시간이 여유 있으면 토요일날 강의한 거라든가 우리가 수요일날 기본 강의 있죠? 그 강의를 좀 들으시면 돼요. 됐죠? 자요. 보면 이제 우리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해제요. 해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합의 해제. 그 다음에 약정 해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약정 해제권. 그 다음에 여기 법정 해제권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해제권 이렇게 세 가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요. 여기 공통적인 것은 뭐냐? 첫 번째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해제라고 하면요. 어떤 해제든지. 두 번째는요. 제3자를 보호해야 돼. 그래서 제3자 보호 문제. 그래서 548조 1항 단서 이렇게요. 제3자 보호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여기 합의란 말 있죠? 합의란 말하고 약정이란 말 있죠? 이 합의하고 약정이란 말은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없죠? 합의니까요.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없다. 근데 이게 법정이죠? 법정이라는 것은 뭐다? 이것은 채무 불이행하고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죠. 채무 불이행 이런 말이죠. 그러면 채무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요.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551조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이 안 돼. 여기는요.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551조가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합의죠. 합의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해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계약. 그래서 해제 계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해제 계약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것을 548조 2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이자를 가산한다. 이것이 적용 없어요. 왜냐? 해제 계약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해제권이죠. 공통점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다 설명 다시 하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해제권이죠. 해제권은 뭐냐?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고 여기서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요.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한다. 이것을 548조 2항이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적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합의라는 거죠. 합의 해제는요. 합의 해제는 우리가 이제 해제권이 아니냐? 해제권이 이 해제권 있죠. 이 해제권은 543조 이하의 규정 이하. 그런데 이때 해제권은 뭐냐면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뭐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에 관한 거거든. 단독행위. 543조 이하가 단독행위에 관한 건데 여기는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잖아요. 계약이니까 543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543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543조 이하의 규정은 단독행위에 관한 것이고 여기는 계약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의 합의라는 것은 명시적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묵시적으로도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합의해제가 요즘 최근 다른 시험에도요 종종 나오고 있고 작년에 우리 시험에도 합의해제란 말이 지문이 하나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먼저 여러분요 544조로 봐봐요. 544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오늘 준 거 있죠?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걸 뭐란다? 이행지체라고 하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면 상대방은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채고하고 여기 문제 오늘 문제 준 거 있죠? 오늘 준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채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을 보면 뭐라 나와 있죠? 부수역 채무 불이행이라고 되어 있나요? 부수역 채무 불이행은 원칙적으로 해제권을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부수역 채무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번 법정 해제권의 발생 요건인 채무 불이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수역 채무의 불이행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왜요? 부수역 채무 불이행은 해제할 수 없으니까요. 해제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3번부터 여러분요 7번까지 보면 해제 계약, 해제 계약의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 줄고요. 계약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 543조 이하 이렇게 543조 이하 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 해제권에 관한 것은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그런데 해제,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은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4번 계약을 합의 해제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뭐가 있어야 돼? 합치. 왜냐? 합의 해제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합치 동그라미 해제 계약 이렇게 맨 끝에 합의 해제는 합치 것을 해제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5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합의 해제된 경우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6번은요.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에 줄고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게 올해가 나온 거죠? 올해 시험 나온 거죠? 그 다음에 7번은요.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따른 제3자 줄고요.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잖아. 봐봐. 우리가 합의 해제든 약정이든 법정이든 공통적인 것은 뭐다? 제3자 보호. 되죠? 여기요.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합의란 말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 없죠? 그런데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있어 없어?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런데 합의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어떻게 묵시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합의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8번부터 약정 해제권이죠. 보면 해제권은 법정 해제권과 약정 해제권이 있고 9번 약정 해제권에는 약정 동그라미 바로 옆에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죠. 왜요?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구권이 없죠. 그 다음에 10번은요. 법정 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줄고 약정 해제권의 유보는 법정 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약정 해제권이 있어도 약정 해제가 뭐냐 이런 것이 봐봐. 여러분 이제 학원에 처음 오시면 여러분 학원에 처음 오셨는데요. 당연히 뭐죠? 공부가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제 가끔 학생들 이렇게 보면 한 번 듣고 나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학생들 가끔 있거든요. 그럼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11월하고 12월하고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그 다음에 7월, 8월, 그 다음에 9월, 10월 그러면 모두 6번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공주사 학원에서 합격자를 할 때 1년 커리큘럼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한순간에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몇 번을 들어야 돼? 6번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이것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여러분 동영상도 좀 듣잖아요. 그럼 결국 한 10번 정도를 들어야지 1년에 합격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요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정도 듣고 나는 이해를 못한다. 그것은 저는요 조금 그거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 되거든요. 한 번 들어보고
두 번째 들으면 내용이 좀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 들을 때하고 두 번째 들을 때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듣는 것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죠. 똑같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그런데 학원에 학생들 와가지고 딱 듣다가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카운터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기 당장 환불해달라 말을 못하니까 혹시 다음 달에 우리 남편 서울로 발령 나면 우리 이사 갈지 모르는데 그럼 환불해줘요. 이렇게 또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학원에서 어떻게 해요? 한 달에 더 듣는 게 낫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줄게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그럼 환불 얼마 해줄 거예요? 얼마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죠. 했는데 정말로 한 달이 됐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남편요 어디 갔다? 서울로 발령 났다 해서 다시 뭐란다? 환불해달라고 하죠. 그걸 약정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마트 가가지고 만나죠. 만나면 뭐라고 그래? 친정에 놀랐다고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요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어디 가세요? 가가지고 카페벤에 갔더니 거기서 또 앉아있죠. 친구 만나러 왔다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 다음에는 실토하죠. 사실은 이렇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런 것을 약정해지다. 그러니까 미리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서 뭐 하는 거? 약속을 해놓은 거. 그것을 뭐냐냐? 해제권을 유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해제권을 유보해놨다. 그것을 약정해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10번 보면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해제권을 유보했다가 할지라도 법정해제권 줄거 봐.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법정해제권에 의해서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11번은요.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이죠. 중도금을 지급한 부동산 매수인도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12번은요.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 사실이 발생하면 아까 말했죠. 만약에 서울로 이사 가면 이 말이죠. 재고 없이도 해제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줄거 해제 없이 해제권 행사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13번부터는 지금부터 놓고 전부터 다시 이제 봐요. 자, 봐 이제.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제는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합의 해제, 하나는 약정 해제가 있다. 그러면 합의하고 약정은 뭐다?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특히 합의 해제는 해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따라서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뭐를 가산한다?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합의든 약정이든 법정이든 일단 해제가 되면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공통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둘 다 채무불이행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그런데 약정 해제의 경우는 그것은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뭘 한다? 이자를 가산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것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해제권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이 합의하고 약정을 했잖아요. 법정해제권은 뭐냐?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법정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저기 위를 보면 합의라고 하는 것, 합의는 어떤 합의다? 명시적뿐만 아니라 어떻게? 묵시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10회 때 시험에 나올 때는 정답이 합의해제라는 것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었는데요. 이번에 또 우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합의해제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번에 또 나왔죠. 앞으로 이제 합의해제에 관한 내용이 뭐 당분간 그렇게 자주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여기 봐요. 먼저 이제 우리가 해제권은 먼저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돼요.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행지체. 그러면 이행지체가 있고요. 물론 여기요 채권자 지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채권자 지체. 그러면 여기 불완전 이행이요. 불완전 이행인데요.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요. 이런 경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두 번째는요. 여기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행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행거절. 그 다음에 사정변경의 원칙. 그러면 사정변경이라는 건 뭐죠? IMF가 터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정기행이요. 정기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식 날 있죠? 우리 결혼식 날 턱시도를 입어야 되죠.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입기 위해서 주문을 했는데 시간이 다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디냐고 그랬더니 지금 부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30분이면 애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웨딩드레스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중에 뭐 재혼할 때 입을 거야 뭐 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그것을 정기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건물 있죠? 건물인데 이 건물이 철거가 돼가지고 건물이 없어진 것이에요.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행거절은 뭐냐? 갑하고라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을이요 중도금을 준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갑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나는 너한테 너무 건물을 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아가지고 더 이상 나는 줄 마음이 없다.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나는 계좌번호 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을 뭐다? 나한테 중동을 받을 마음이 없다 이 말은 나한테 등기를 해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이행거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행지체는 뭐죠? 이행지체라는 것은 채무자. 아까 우리 채권자 지체는 누구죠? 채권자가 등기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잔금이 없으니까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잔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못해? 등기 서류를 받을 수가 없죠. 그것을 채권자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행지체는 뭐냐? 채무자가 잔금 날짜에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잔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죠. 그것도 지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이행지체라고 해요.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은 뭐냐? 이행지체는 앞으로도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행불능은 이행할래야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죠? 그럼 은행 가면 돈 얼마나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전은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금전은 이행지체만 있는 것이에요. 지구상에 돈이 얼마나 많아? 어떻게 하면 돼요? 훔쳐오면 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심장 하나 떼가지고 팔면 되죠. 아무튼 돈은 있잖아요. 그냥 돈은 지구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지. 돈이 있죠. 그러니까 돈은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요즘은 거의 붙박이장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러면요. 장롱을 하나 주문했다고 해봐. 그러면 장롱이 왔죠? 그럼 이 사람들이 설치하면서 어떻게 돼요? 샹들리에 깨뜨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주문해서 물건을 가져왔는데 물건을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것. 그러니까 위에 있는 천정에 있는 등을 깨뜨렸다 이 말이죠. 그것을 불완전 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먼저 천정에 있는 등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것을 불완전 이행이다. 피아노를 주문했는데 피아노를 가지고 오면서 피아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어항을 깨뜨렸다 이 말이죠. 재산상 손해를 끼쳤죠? 우린 그것을 뭐란다? 불완전 이행이다. 그것이 이행이 가능하냐? 그럼요, 어항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은 걸로 다시 사다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은요, 똑같은 걸 사다 붙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옆에 있는 고려 청자를 깨뜨렸다? 똑같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여기 약정해제권이 있고요. 약정해제권. 방금 우리 약정해제권 뭐라 했죠? 문제 풀었잖아요. 약정해제는 11번인가 12번의 약정해제는 뭐 없이? 최고 없이. 똑같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최고 불효특약, 이렇게 최고 불효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불완전 이행이죠? 불완전 이행인데요. 그래서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이러면 실권약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실권약관. 그러면 실권약관은 뭐냐면 여기 중도금하고요. 여기 잔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중도금 나오고 잔금. 이게 이제 뭐냐면 채무불이행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채무불이행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상당한 기간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뭘 하냐? 채고를 해요. 근데 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친구가요, 갑이요, 을한테요, 돈 만원을 빌려주고 나한테도 돈 만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돈을 갚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돈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아, 내일까지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요? 내일 학원 오니까 내일 갚으면 되잖아요. 나한테요, 내일 갚으라고 하면 안 되죠? 나 내일 학원 가야 되는데요. 돈 많은 갚으러 여기까지 왔다가 언제 다시 가요? 그래, 나한테는 똑같이 나도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죠. 많은 정도는. 그렇지만 나는 언제 갚으라고 해야 돼? 다음 주 수요일 날 갚으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갑한테는 내일까지, 나한테는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상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고 계약 당사자 간의 사회 경제적 지위라든가 그 다음에 친분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간을 상당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란 말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5일 정도라고 해보자 말이죠. 5일 정도를 정해서 채고를 했죠. 채고를 했는데 뭘 한다? 이행을 하지 않죠. 채고를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냐? 해제권이 이제서야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해제권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5일 정도에서 채고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틀 안에 갚아라 그래서 이틀 안에 한 5일 정도 여유를 줘야 되는데 상당하다, 상당하지 않다, 상당하지 않게 채고했죠. 그래도 채고로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얼마 더 지나고 3일이 더 지나고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당장 돈을 갚아라. 당장 그래도 채고로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며칠 더 지나고 5일이 더 지나고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 상당한 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최고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어요. 해제권이 발생을 했죠? 해제권이 발생하면 여기서 뭐라 한다? 해제한다고 하는 해제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단 말이죠. 해제 의사를 표시해.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뭐냐면, 여기 우리가 상당 기간에서 최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뭐냐면 과다최고라는 거, 과다최고. 과다최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는 원래 100을 줄 게 있는데요. 160을 달라고 최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과다최고의 경우는 뭐라 하냐? 과다최고는 최고가 아니다. 최고가 아니니까 계약을 말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과다최고. 그래서 작년에요, 2군데나 국가고시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요, 해제권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 해제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형성권은 뭐다? 이것을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일방적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일방적을 뭐라 하냐?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단독행위. 그 다음에 해제권은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가 되죠.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어. 해제권은 양도할 수 있고, 해제권은 상속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가등기, 채권자 대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독행위죠. 원칙적으로 뭐라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만 상대방이 뭐가 하거나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경우는 뭐죠?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참 특이하게요. 특이하게 판례가 이 해제권에 있어서만큼은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인정했어.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볼 거예요. 정지조건. 원래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해제의 경우 우리가 조건은 정지조건하고 해제조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를 인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뭐죠? 말로 해야 돼, 해제하려면. 그러니까 뭐라 하냐? 갑이 을한테 최고를 해. 야, 너 해제할래 말래 최고했어. 너 해제할 거야 말 거야? 내가 지금 돈을 못 갖고 있는데 너 해제할 거야 말 거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봤더니 이 의리한 사람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거, 의리. 그러면 뭐가 된다? 해제권은 뭐가 된다? 해제권은 뭐가 돼? 소멸해.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해제권이 소멸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이것은 유효가 되죠. 왜요?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 계약을 해제하면 뭐가 되는 데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해제권이 소멸한다는 말은 해제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해제를 하지 않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데요. 우리는 계약은 어떻게, 계약은 되도록이면 계약은 준수해야 돼. 그래서 계약은 준수가 돼야 되지 계약이 해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되도록이면 해제한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행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제권이 소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제권은 소멸해야 된다는 거죠. 왜? 계약은 준수가 돼야 되니까. 계약을 준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해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계약을 해제하면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행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하고 여기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있죠? 갑을 병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갑을 병하고 여기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제했단 말이죠.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죠. 갑을 병이 매도인이고 A가 B가 매수인인데 A, B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해야 되겠죠? 되도록 해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래서 행사는 되도록 어렵게 해야죠. 어렵게. 해제권이 소멸된단 말은 계약이 유효다, 이 말이니까 되도록이면 계약을 유효로 해야지 계약을 무효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해제권의 소멸은 빨리 해제권이 소멸돼야 되겠죠. 빨리. 그래서 쉽게 해제권이 소멸되게 해야 유효가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으면 이 계약의 해제권을 어렵게 행사하려면 한 사람이 해제하면 해제된다, 이게 좋아요? 모두가 해제해야 해제된다는 게 좋아요? 모두라겠죠, 모두. 그래서 한 사람이 해제하면 안 되고, 여기는 2월 1일, 여기는 2월 2일, 2월 3일이다. 그러면 뭐죠? 전원한테 해제를 해야지. 그래야지 되도록이면 해제가 안 되죠. 만약에 한 사람이 해제하면 해제된다 그러면 해제가 너무 빨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이 해제를 했을 때 해제가 된다. 2월 3일 날 해제가 된다. 그러면 A하고 B는 어떻게 하면 되냐? 2월 3일이 되기 전까지 돈을 갚아버리면 해제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해제한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 돈을 갚아오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월 1일, 2월 3일이면 전원에 대해서 해제한다, 이렇게 해야지 되도록이면 계약이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고, 여기 소멸은요, 소멸은 뭐냐면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해제권이 소멸해야 되죠. 행사는 전원이 행사하는데요, 소멸하는 것은 빨리 소멸돼야 되죠. 모든 갑을병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돼야 소멸한다. 이게 빨라요? 한 사람만 소멸하면 소멸된다. 이게 빨라요? 한 사람은, 그래서 여기요 병이요, 병이 1인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죠.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부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전원이 전원한테 행사해야 되는데 병의 해제권이 소멸됐죠. 소멸되면 갑하고 을하고 아무리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냐? 전원이 전원한테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제 의사 표시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소급해서 무효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을 하죠. 체결하면 을한테요 3월 1일 날 등기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날 계약을 해제를 하죠. 그러면 해제를 하고 나서 5월 1일 날 말소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을 앞으로요, 을 앞으로 3월 1일 날 등기했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냐? 을이 일단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가 되는데 4월 1일 날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특이하게 우리는 처음부터 4월 1일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 이것을 우리는 소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럼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 같아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럼 어떻게? 을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을에서 갑 앞으로 소유권이 뭐가 된다? 복귀가 되는 것이요. 복귀가 돼. 알겠죠? 몇 조에서? 187조. 187조. 우리가 187조와 186조는 암기하라고 그랬죠? 186조는 법률 행위에 의한 것 등기를 해야 된다. 187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등기 없이 갑에게 소유권이 복귀해요. 그럼 우리는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되냐? 소유자한테 등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유자한테요. 그런데 지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뭘 해야 돼? 말소 청구를 해야죠. 계약을 해제하고 말소를 청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말소 청구다 이렇게, 말소 청구요. 그런데 말소 청구인데요, 지금 여기 소유권이 뭐가 됐다? 소유권이 갑 앞으로 복귀가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뭐한다?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을 뭐라 하냐? 소유권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다. 방해 제거. 말소 청구를 방해 제거 청구다고 얘기해.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의 기한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뭐라고 나오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계약을 해제하면 그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 알아. 계약을 해제하죠. 원상회복 의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만 딱 얘기해. 문제가 나올 때는. 그렇죠? 이게 문제죠. 뭔가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을 모르면 이 전체적인 영향,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모르면 나중에 결론만 암기했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금방 까먹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야? 제3자 보호. 아까 말했죠?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제3자 보호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요.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4월 1일 계약을 해제를 하죠. 그 다음에 5월 1일 뭘 한다? 5월 1일 말소 등기를 하죠.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말소하면 여기서 이렇게요. 이것은 뭐냐? 선이죠. 제3자는 선이고 선일 때 보호되고요. 여기는 언제? 여기는 악일 때 보호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가 되기 전, 해제가 되기 전은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요. 그 다음에 해제 후 말소 등기는 선이만 보호된다 이런 말이에요. 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보면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히 제3자 보호를요,
아주 이것을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어렵게 써놔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써놨는데 너무 이건 뭐 0.5초 만에 끝나는 것이야. 뭐냐면 가바구라고죠. 가바구라고 2월 1일 날 계약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요 3월 1일 날 이렇게 등기를 했죠. 등기하게 되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근데 여기요 4월 1일 날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고 나서 5월 1일 날 등기를 만다 말소하죠.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상태에서요. 여기 3월 1일이고 4월 1일이죠. 근데 3월 1일 날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4월 1일 날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언제죠? 3월 15일 날. 3월 15일 날 병이 이렇게 등기를 또 받았다 이 말이죠. 병이. 그럼 이 병을 제3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병은요. 4월 1일이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4월 1일 날 계약 해지가 됐죠. 해지가 되고 5월 1일이 되기 전에 여기 4월 15일이죠. 여기가 4월 15일 날이요. 정한테 이렇게 첨부해서 정한테. 그럼 이 정은 누굴 때만 보호된다? 선일 때만 보호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을로부터 병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제가 되기 전이냐 되고 난 후냐 이 말이죠. 해제가 되기 전에는 병은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조 말소 등기는 선이만 보호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3자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봐봐. 이 을은 완전하게 이렇게 등기하고 소유자 완전한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은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든지 대항력을 갖추든지 또는 등기라든지 이 사람들 이렇게 완전한 권리를 갖춰야 돼. 이랬을 때만 제3자가 보호가 되는 것이고 이 을이 만약에 등기를 했는데 이 정이라는 사람은 대항력이 없거나 을이 소유자인데 병정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로서 보호를 못 받아. 그러니까 제3자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둘 다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완전한 권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서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완전한 권리가 없고 미등기에서 채권자다. 채권, 이것도 뭐죠?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이건 채권이죠? 채권은 절대로 안 돼요. 채권은 안 돼. 그래서 채권을 양수했다. 양수인 채권을 압류했다. 채권을요 가압류했다. 알겠죠? 이런 사람들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을 양수,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이때 이 사람들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호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누가 보호되냐? 항상 우리가요 제3자로 아주 간단해. 을은 등기나 소유자가 되고 병도 뭐가 돼야 돼?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돼. 대항력이 뭐죠?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죠. 주택임대차에서는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거든요. 대항력이란 말이 뭐라고 해서 뭐가 대항력이야?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을에게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병에게 주장할 수 있냐? 병에게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제3자 보호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보호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라 하냐?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요. 이 원상회복 의무는 첫 번째요. 원물을 반환해야 돼요. 원물 자기가 받은 거 그대로 반환해야 돼요.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가액을 반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봐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을 해가지고 2월 1일 계약해서 을한테 3월 1일 등기해줬는데 을이 그것을 병한테요 3월 15일 판 거예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는 4월 1일 계약이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해제가 되기 전에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그러면 이 병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은 계약 해제가 돼도 을은 검한테 집을 넘겨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원물을 반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집값을 반환하면 된다. 집값. 그것을 뭐란다? 가액 반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집값을 반환하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과실도 반환해. 과실. 이때의 과실은 천연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천연과실이라는 것하고 법정과실인데 천연과실은 뭐냐면 이것은 물건의 용법이에요.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산출되는 것이고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천연과실하고 무슨 과실이 있죠?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이렇게 있죠.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이죠. 물건의 용법. 여러분 그 물건의 용법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건의 용법이 뭐예요? 여러분 경주용 말의 용법은 뭐예요? 뛰는 거죠? 그런데 경주용 말이 만약에 새끼를 낳았다? 경주용 말은 새끼를 낳는 게 용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주용 말이 새끼를 낳았을 때는 그것은 과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관상수의 용법은 뭐예요? 관상수?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관상수가요, 거기다가 조그만 토마토 하나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관상수가. 그러면 관상수는 토마토가 열리는 게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실이 아니다고 얘기했다고. 젖소의 용법 뭐죠? 우유를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젖소가 죽어가지고 고기를 생산했단 말이죠. 젖소는 고기를 생산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옛날에 과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이해를 할 때 물건의 용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법정 과실은 뭐냐? 물건을 사용하는 대가로 받은 물건이요. 둘 다 물건이 돼야 돼. 한번 볼까요? 집을 1개월 동안 사용하고 차임을 받았다. 차임 월세. 그것을 과실하고 월세를 과실하고 돈을 1억 원을 빌려주고 한 달 동안에 1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그것을 과실하고 한단 말이죠. 사람이요. 한 달 동안 근무해가지고 월급을 받았어. 월급도 돈이잖아요. 근데 문제 뭐죠? 여기서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아니죠.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1개월 동안 일해서 월급을 받죠? 그것을 과실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사용이익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지 모르고 이틀 정도 더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 사람을 모른다? 이틀 동안 더 잠을 잤죠?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을 사용이익이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더 잠을 잔 거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과실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에 받은 것이 금전이다. 받은 것. 받은 물건이 원물이 받은 것이 뭐다? 금전이다. 이 말이죠. 금전. 금전이면은 이것은 언제부터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돼. 언제부터? 받은 날부터. 그래서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돼. 받은 날. 다음 날이 아니고, 알죠? 이때 이자를 뭐라고 하냐? 이것을 지연이자가 아니고 이것을 뭐라냐?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이 말.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그래서 지연이자가 아니고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 원상회복에서는 원물 반환하고 안 되면 가액을 반환하고 과실도 반환하는데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 그 다음 날이 아니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데 이것은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가 아니고 부당이득의 성질이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 원상회복이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그래서 손해배상은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고 후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익을 배상하냐? 이익을 배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판례는 그런데 뭐라고 하냐? 판례는 신뢰이익을 배상을 할 수 있다. 신뢰이익 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신뢰이익 배상은 이행이익을 마지막 한다? 넘지 못한다. 그래서 후발적이니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고 판례는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 말이고 원상회복을 할 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받은 날부터. 그런데 이거 받은 날부터 이자 가산 여기는 어디는 없다. 어디는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이런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얘기했고 이때 이자는 지연이자가 아니고 뭐다? 부당이득이다. 그 다음에 여기 제3자 보호죠. 제3자는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 말소등기는 선임아니다. 그때 이때는 을하고 병이 둘 다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을이 채권자다.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은 압류, 채권은 감류, 채권은 양수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되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이고 을의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원상회복이라고 하고 원상회복은 소유자인 갑이 하는 것이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방해배제다. 물권의 청권이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해제 의사를 표시하는데 해제는 전원에 대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 따라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해제권은 형성권이죠. 따라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여기서 채우고 왔는데 상당한 기간을 정하든 짧든 정하지 않든 채우고는 채우로서의 효력이 있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상당한 기간보다 짧게 채우를 했을 때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과다채고를 했다. 과다채고 이럴 때는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그럼 좀 무서운지 알겠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그것을 계약의 해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약의 해제는 내용을 보면 정말 많아 보이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목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목차를 암기하란 말이죠. 먼저 항상 양이 많지만 밑에를 딱 보면 내가 좀 써놓을 때 쓰고 설명할 때 말이 많아서 그렇지 결론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밑에 하나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죠? 상당한 기한을 정해서 뭘 한다? 채고한다. 그러고 나서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해? 해제권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발생한 해제권에 의해서 해제한다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누구를 보호해? 제3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에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보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요, 먼저 이것을 우리가 쭉 보았으니까 이걸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직 이걸 해결 안 했거든요, 이걸요. 이걸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으니까 먼저 여기서부터 우리가 설명해보죠.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른 것은 여러분요, 놔두고 어디를 보냐면, 문제요 26번부터 봐. 26번부터 26번부터 본단 말이죠. 봤어요? 자, 25번까지 놔두고, 자, 26번은 계약 해지와 해지의 불가분성이라고 되어 있나요? 26번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뭐라고 되어 있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일 때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줄거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서 하여야. 전원에서 전원. 알겠죠? 자, 다음에 2항은요. 전원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줄거 1인에 대해서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소멸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의 해제권도 모두가 다 어떻게 돼? 소멸한다. 행사는 어떻게 한다? 전원이 전원에 대해서. 알겠죠? 자, 26번을 보면 매수인이 여러 명인 때 수인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중 1인이 줄고 1인이 해제권을 포기, 한 사람이 해제권을 포기라고 되어 있죠. 맨 끝에 한 사람이 해제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다른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죠? 한 사람이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두의 해제권이 뭐가 돼?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27번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이면 해지나 해제는 어떻게 한다? 당사자 중 1인이 하면 된다. 1인이 OX. 소멸은 한 사람이 소멸하면 다 소멸하지만 행사를 할 때는 1인이어야 돼? 전원이어야 돼? 전원. 그래서 1인을 뭐로 바꿔야 돼? 전원. 이렇게 바꿔야 돼. 28번 당사자가 여러 명이죠.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야 된다. 전원 동그라미, 전원 동그라미. 똑같은 말이죠. 계약의 상대방이 여러 명이죠. 해제권자는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돼. 알겠죠? 29번요. 해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는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해제 의사표시는 도달하면은 철회를 못하는 것이고, 30번은요. 법정 해제는 서면에 의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서면에 의한 줄과 서면은 뭐라냐? 요식행위라는 말이에요. 요식행위.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31번을 봐보세요. 31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해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원칙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거기다 뭐라고 쓰냐? 판례라고 써가지고 판례는 판례 이렇게 해가지고 판례 가지고 옆에 긋고 뭐라고 쓰냐? 정지조건부. 먹고 살만하면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쓰세요.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화장실 갔다 와서 보러 가니까 무슨 글자인지 몰라가지고 읽지 못한 사람이 있어.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인정. 이렇게 판례가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를 인정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럼 볼까요? 또요. 32번을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해지한 경우 그 해제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면 여기 봐봐. 여기 이건 지금 얘기하죠. 해제를 했죠. 해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해제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디로 온다? 갑에게 복귀하죠. 등기해야 돼? 등기 없이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셔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매도인이 해지한 경우 해제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면 줄과 말소 등기 없이도 바로 옆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 말소 등기 없이도 가로로 묶어 그것을 187조 이렇게 얘기해. 187조 이렇게. 그 다음에 33번은요. 계약이 해제되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한다? 원소유자에게. 줄거 당연히 복귀.
당연히 동그라미하고 187조. 당연이란 말은 말소 등기 없어도 이 말이죠. 당연히 이 말이죠. 똑같은 말. 그러니까 32번을 짧게 쓴 게 33번이에요. 알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34번은요. 공유자가 공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 1위는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뭐냐면 공유자 1위는 줄 거예요. 다른 공유자와 별개로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계약을 해제하게 되잖아요. 해제되면 여기 지금 아까 어디 있죠? 여기 가을병이죠? 가을병이 공유하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해제할 수 있죠.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전체적으로 계약이 불가분이라고 해봐. 전체적으로 계약이 불가분이면 한 사람이 해제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을하고 병도 다 같이 해제를 해야 마지막으로 뭐가 된다? 해제 의사표시가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완성. 그래서 그것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냐? 548조죠. 해제 효과와 원상회복 의무죠.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뭘 할 때? 당사자의 계약을 해제한 때는 이 말이죠. 선악 불문하고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봐봐. 우리가 원상회복 의무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요. 원상회복 의무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선악 불문하고 보호하고 뭐죠? 반환하고요. 어떻게요? 전부를 반환해요. 선악 불문하고 선이든 악이든 전부를 반환하고 원상회복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 말이에요. 동시이행. 그래서 원상회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 계약을 해제하게 되죠. 봐봐. 계약을 해제하면 2월 1일 날 계약을 해제했는데, 아니 4월 1일 날 계약을 해제했는데 언제부터 무효냐? 2월 1일부터 무효니까 처음부터 갑하고 을은 만난 적이 있는 것이 된다, 없는 것이 된다? 없는 것이 되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받은 거 다 돌려주고 갑이 을한테 받은 거 다 돌려준다 이 말이죠. 그걸 원상회복이라고 그래. 이때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사유를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다 반환한다 이 말이죠. 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다시 그래서 상대방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제3자 권리 해제만 아까 우리 합의 해제에서 뭐라고 그랬죠? 합의 해제도 해제가 되면 제3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이 항은요. 원상회복 의무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줄과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간다. 이자 동그라미 받은 날이에요. 다음 날이 아니고 이자 동그라미하고 지연 이자 X. 지연 이자가 아니고 어떤 이자? 뭐다?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뭐라고? 지연 이자가 아니라 부당 이득의 성질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먹고 살만하면 대답해봐요. 자, 35번 돼 있죠? 35번 보면 갑에게서 을에게서 병으로 토지가 매각되어 병에게 소유권 이전되게 됐죠? 갑은요, 을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도 병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맞아요? 지금 보면 갑이 여기 봐봐. 갑이 을에게 을에서 병으로 갔죠? 여기 이걸 지금 얘기하잖아. 지금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갔죠?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갑이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어. 그러니까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제가 되기 전에 병이죠? 그럼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병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은 거기다 맨 끝에 뭐라고 쓰냐? 병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 이 말이죠. 선악 불문하고 보호. 왜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을이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계약이 뭐가 됐어? 해제가 된 것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자, 36번은요.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죠?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 줄고 인도받은 토지를 반환 그것을 뭐라고 쓰냐? 원물 반환 원칙 이렇게 원물을 반환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요 토지를 반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액을 반환해야죠. 가액. 땅값을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은요. 계약 해제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원금만 반환하면 되고 별도로 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OX, X죠. 금전을 반환할 경우 줄거. 우리 아까 금전을 반환하면 어떻게 하죠?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줄거였죠. 맨 끝에 이자를 반환 줄거. 이자를 반환하고 그 다음 뭐라고 쓰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한다 이 말이죠. 받은 날부터. 그 다음에 38번은 계약 해제의 효과로 반환할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줄고요. 이익의 현존 유무나 선악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 이렇게. 알겠죠? 선악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한다. 옆줄. 그 다음에 39번에 어떻게 하죠?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보면 원상 회복 의무라는 것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 548조 제1항 보세요. 그러나 누구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러면요, 봐. 여기에서 지금 봐봐. 나 봐봐. 이 지금 제3자의 권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제3자는 뭐를 얘기하냐? 딱 기준을 잡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 해제하기 전에는 제3자를 뭐를 보문하고? 선, 해제후 말소된 경우 누구? 선이. 그러니까 계약이 언제 해제됐나 봐야죠. 두 번째. 제3자는 뭐냐? 을이 있죠, 을은 등기가 되어 있고 또는 소유자가 되고 병도 등기가 되어 있든지 전입신고 둘 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을도 등기나 소유자가 되고 병도 등기나 대항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제3자가 보호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채권자다. 채권이다. 채권은 물권이 아니잖아요. 채권은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채권은 압류, 채권은 감류, 채권은 양수. 보호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먼저 45번을 먼저 봐. 45번. 45번 먼저 보면 안 되는데. 어디를 보냐면, 뒤에까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앞에부터 해야 되겠네, 그냥요. 자, 40번부터 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제3자가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는 그의 권리를 해야지 못하죠. 한번 봐봐, 여기요. 해제되기 전이든 후든 선인은 보호된다, 안 된다? 무조건 보호되죠? 해제되기 전이든 후든 누구는 무조건 보호돼? 선인은 무조건 보호돼. 알겠죠? 그 다음에 41번. 제3자의 범위죠. 해제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는 줄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는 말소 등기 전 줄고 거기까지 봐. 어디를 얘기해? 여기 봐. 여기 A고 여기는 B야. 그럼 어디를 얘기해? 지금 여기서 읽는 게 어디를 얘기하냐고. A다 B다. 여러분 눈이 썸 봐봐. 제3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말소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B죠. 그건 누구만 보호돼? 선의만 보호된다 이 말이죠. 선의로 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선악 그러면 큰일 나.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이니까 누구만 보호된다? 선이.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42번.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후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가 있기 전 해제 후 줄궜어요? 가운데 끝에 보면 말소 등기가 있기 전 줄것이고 그러면 누구만 보호돼?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만? 선의만. 그러니까 모르는 제3자 줄고 모르는 제3자 선의의 제3자자.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 그럼 누구다?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그 제3자에 대해서는 뭐죠?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 사람은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보호가 된다.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과를 가지고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면 그 제3자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3번. 해제의 의사표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는데 판례는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을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말도 안 되죠. 봐봐. 여기 뭐가 있는? 대항력이 있는 제3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포함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4번은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에 기초하여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줄고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그러면 누구만 보호돼? 누구만? 선의만. 그런데 두 번째 줄 봐봐. 그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누구인 경우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선의. 악의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영향을 받고 선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45번은요.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죠. 봐봐. 그러면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항상 을 앞으로 완전한 권리, 등기나 소유자, 병도 등기나 대항력. 알겠죠? 그걸 딱 찾으면 돼. 자, 하던 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 지금 뭘 해서? 매수인이 을이죠. 매수인 뭘 받았어? 등기 동그라미 해봐. 매수인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등기 거기를 동그라미라고.
처음에. 그런데요,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요, 전세권 계약을 체결하고 줄거 전세권 등기란 제3자, 전세권 등기. 그럼 봐봐. 을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병도 전세권 등기가 있죠. 그러니까 보호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찾을 때. 자, 46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수인의 채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매수인, 여기 을이죠. 을을 뭐 했다? 가압류했죠. 가압류가 뭐냐? 등기예요. 가압류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등기라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을이 등기 받았죠. 그런데 병이 가압류를 했죠. 등기했죠. 그러니까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제3자다.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죠. 등기. 근데 또 밑에는 또 무슨 등기야? 저당권 등기, 등기죠. 그러니까 제3자로서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 이렇게. 지금 아무 말도 아니죠. 자, 그 다음 장을 봐. 자, 그 다음 장 보면 48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48번 보면 해제 대상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 채무자 명의로 이전 등기 줄거. 채무자를 뭐라 하냐? 매수인이라고 그래. 매수인한테 등기된 것을 바로 옆에 가압류도 뭐라고 그랬죠? 등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3자로서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알겠죠? 자, 다음에 49번을 봐봐. 49번은 뭐죠? 둘 중에 하나도 없는 거죠? 자, 보면 첫 번째, 계약 해제 전 계약상의 줄거 채권을 양수 뭐라고? 채권을 양수,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을 양수 해당하지 않는다. 50번, 계약 해제 전 해제 대상이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채권 자체를 압류.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1번,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 줄거.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 줄거어요? 그럼 봐봐. 이 말이 어려워. 이 지금 매수인은 등기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봐봐. 내가 매수인인데요. 내가 매수인인데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등기 있다 안 했다? 매매 계약하고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 안 했어? 내가요 갑한테 봐봐. 내가 샀어 매수인이.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어. 임대 줄 수 있는 권한. 나는 소유자도 아니다. 여러분 봐봐. 내가 소유자면 내가 임대를 주든 전세를 주든 처분하든 저당을 잡든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가 지금 뭐밖에 없어? 임대 월세 줄 권한밖에 없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잔금이 없으니까 소유자가 그러면 너가 다른 사람한테 월세 줘가지고 보증금 나오면 그것으로 잔금 치러. 그럼 내가 등기해 줄게 이 말이잖아요. 이러면 소유자인데, 이러면 그러면 집주인인데 내가 월세만 주는 집주인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야지.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저당을 잡든 팔아먹든. 알겠죠? 임대 권한만 부여받았다 이 말은 그 사람보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래서 주택의 임대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 주택을 임차한 후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췄다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갖추든 갖추지 않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다행히 맨 그때 뭐라 했죠? 줄거봐.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는 임차인. 그렇게 됐죠? 봐봐. 그러면 설령 을이 소유자라 할지라도 대항력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52번인가요? 52번은 해제 대상 매매 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았죠? 그런데 인간이 지금 뭘 안 했어? 등기를 마치지 않는 수증자 줄거 등기를 안 했다네? 그러니까 을로부터 넘겨받았는데 뭐가 없다? 등기가 없다. 보호돼 안 돼? 안 된다. 그 다음에 53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격려받지 않았지만 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격려받지 않았다잖아요. 더 이상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매도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주택임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췄다. 병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뭐해? 누가 등기가 없어? 을이 등기가 없어. 보호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자, 55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54번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채권을 양수,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5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후보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했어요. 알겠죠? 신축된 건물, 토지 매수, 말을 봐봐.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는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죠? 보호받는 제3에 해당한다 안 한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이 말이잖아요. 토지가 있죠.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지금 뭐가 있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했어. 이 토지를 매수한 사람, 매수한 누구죠? 을이 매수냐? 토지 매수로부터 건물,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 여기 건물은요, 이 건물을 매수했어. 매수한 사람, 알겠죠? 이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다 이 말이죠. 이 매수한 사람은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죠. 토지 계약이 해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이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돼 버리면 이 사람은 보호가 안 되죠, 당연히. 지금 건물 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고 뭐가 해제됐어? 토지가 해제돼. 토지가. 말이 상당히 까다로운 말이죠. 56권은요, 매매 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 계약이 뭐가 됐다? 해제가 되죠. 그러면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뭐가 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지금 매매 대금 채권이 양도가 됐잖아. 채권, 매매 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 계약이 뭐가 됐어? 해제가 됐죠. 해제. 그럼 우리가 채권 양도되면 어떻게 해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대항 요건을 갖췄단 말이 있어 없어? 없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매매는 채권이니까 채권을 양수받았다 이 말이야. 채권의 양수.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549조를 한번 봐봐요. 549조를 보면 뭐라 했죠? 원상회복이죠? 536조 동시행 합의권은 전조의 규정에 준용한, 전조의 규정 줄고 전조의 규정을 말하냐? 원상회복 의무 이 말이죠. 원상회복 의무에 준용한다. 그 무슨 말이죠?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를 하죠. 그러면 이 원상회복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 말이죠. 57번 계약 해제로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틀렸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 이렇게. 58번은 계약 해제로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 550조를 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계약은 어디를 향해서? 장래를, 해지동그라미 해지.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어요. 해지는 봐봐. 그러면 해지하고 해제하고 다르죠? 해지하고 해제하고 어떻게 달라요? 봐봐. 여기 쭉 이렇게 가죠? 여기는 1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가 3월 1일이 되겠죠? 3월 1일 여기가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1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3월 1일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계약을 체결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를 계약을 해지하죠? 해제. 여기도 계약을 해지죠. 해제. 해제라면 어떻게 되냐? 2월 1일부터 무효가 돼. 해제는 이것을 뭐란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라고 얘기하죠. 해지는 오늘부터 무효가 돼.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는 장래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해지하고 해제하고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잃는다. 59번은요. 해지로 인해 계약은 소급적 OX, X죠. 장래를 향하여 이렇게. 60번은요.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해제. 위는 해지고 밑에는 해제죠.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던, 그걸 뭐라 한다? 소급하여 무효 이렇게. 소급하여 무효.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했습니다.